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일학습 병행 외부평가 대비 특강을 맡은 오명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볼 내용은 총무인사 L5 20버전 1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제작 목적에서부터 외부평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필수 능력 단위를 소개하고 지필평가와 면접평가 유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모의 문제를 직접 함께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외부평가를 대비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동영상의 제작 목적은 외부평가 대비 지필, 면접, 유형 모의고사 문제를 실제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외부평가 응시 지원이나 합격률을 올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모의시험 강의는 총무인사 직종, 총무인사 L5 20버전 1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일학습 병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학습 병행이란 기업이 학습 근로자, 즉 근로자를 얘기하겠죠.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현장에서 체계적인 현장 훈련, OJT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학교 같은 교육훈련 기관에서 현장 외 훈련, OFJT 교육으로 보완하여 현장 중심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 제도를 일학습 병행 훈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OJT 훈련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습 위주의 교육훈련이 되겠고, 현장 외 훈련인 OFJT 교육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훈련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가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 국가 자격은 여러분들이 총무인사에 대해서 L5의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할 때 이런 내용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기업은 현장에 맞는 훈련을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무인사 L5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무 및 자산관리, 비상기획 업무와 인사 및 노무관리 업무, 비서 업무와 사무행정 업무 등 이러한 복합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총무인사 L5 자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에 대한 합격 기준을 살펴보면 필수 능력 단위라고 선정되어 있는 능력 단위에 대해서 70% 이상을 패스해야만 자격이 부여되는데, 현재 L5 과정은 필수 능력 단위가 총 10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필수 능력 단위라는 것은 L5 과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는 내용을 필수 능력 단위로 선별해 놓은 것을 말하며, 그중 10개 중 7개를 패스를 해야만 합격 처리가 되겠습니다. 각 능력 단위별로는 100점 만점 중에 60점 이상만 받으면 패스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외부평가를 준비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학습 도구를 확인하고 외부평가를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모듈을 활용해야 되는데, 학습 모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육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 교재는 NCS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창에서 우리가 학습할 총무인사 L5는 경영회계 사무에 해당되므로 경영회계 사무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분야별 창으로 열리게 됩니다. 중분류는 총무인사, 소분류 총무, 세분류 총무, 그 다음 능력 단위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능력 단위를 선택을 하시면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능력 단위 정의가 설명이 되어 있고, 학습 모듈에 대한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의 학습 모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본인이 학습에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행사 지원 관리, 부동산 관리, 용역 관리에 대한 학습 모듈을 본 창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외부 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공개 문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사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외부 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외부 평가에서 전원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외부 평가 공개 문제는 CQNet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창에서 홍보 자료실에 공개 문제 자료실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창이 나타납니다. 이때 본인이 치러야 되는 능력 단위가 총무인사 L5 과정이기 때문에 총무인사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경영회계 사무를 클릭하셔서 아까처럼 접속을 하시면 지금과 같은 공개 문제 자료실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치러야 되는 능력 단위가 총무인사 L5 20버전 1에 대한 능력 직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L5 중에서 이 버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L5 중에서도 버전 3.0이 있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시면 본인이 치러야 되는 외부평가 문제가 아닌 다른 능력 단위의 외부평가 문제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총무인사 L5 버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반드시 본인이 응시하는 능력 단위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외부평가 공개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PDMS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외부평가 문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평가 문제가 여러분들이 실제 외부평가를 치를 때 똑같은 문항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걸 참조하시고, 여기에서 외부평가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치러지는지를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게 외부평가를 잘 치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외부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내가 시험을 보고자 하는 능력 단위 교과목이 총무인사 L5 과정이기 때문에 직무 분야를 보시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직종을 정의 내려보면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임직원에 대한 원활한 업무 지원, 복지 지원, 대내외적인 회사의 재반 업무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해 직무조사, 직무 분석을 통해서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 승진, 퇴직 등 매우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거나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총무인사 L5 과정이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총무인사 L5 과정의 훈련 목표를 살펴보면 도제식 현장 교육 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 훈련을 통해서 훈련 기간을 통해서 교육 훈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직의 경영 목표를 달성한다. 조직의 생산 품질 영업 목표가 아니라 경영 목표를 달성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달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행사 지원을 관리하거나 부동산을 관리하고 용역 관리, 직무 관리, 인력 채용, 인력 이동 관리, 교육 훈련 운영, 임금 관리, 복리후생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총무인사 L5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총무인사 L5 과정은 총무인사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수준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과정에 대한 부분은 이미
총무인사 L5 이전 총무인사 L3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총무인사 L5 과정은 총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아니라 책임자, 관리자급이 해야 되는 업무까지도 총망라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무인사 L5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훈련 내용을 필수 능력단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필수 능력단위가 현재 총 10개의 능력단위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각 능력단위마다 지필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필시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서술시험을 얘기하고 면접시험은 평가위원과 수험생 간의 1대1 면접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태를 면접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력 채용과 인력 이동 관리는 지필과 면접시험을 동시에 치르도록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 능력단위, 필수 능력단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학습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계획 수립이란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총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대내외적인 환경을 분석하고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예산 운영을 계획하는 능력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에서 대표의 또는 회사의 비전을 확인하고 그 비전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외부 환경, 우리 회사의 대내 환경, 외부 환경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략과제를 수행했는데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과제를 설정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예산 운영 계획도 같이 수행을 함으로써 사업계획 수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관리입니다. 행사지원관리는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행사들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시행해야 되는데 조직에서 시행하는 행사의 목적을 반영해야 된다. 행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사의 주관, 그 다음에 운영, 결과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사의 목적을 먼저 확인하고 그 목적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사후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행사지원관리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규모가 있는 회사는 행사를 진행을 할 때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총무인사 담당자들은 외부 업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운영을 진행을 하고 사후관리, 예산 부분까지 포함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다음 행사 때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 관리란 조직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취득, 임차, 처분과 관련된 재반 업무. 부동산이라 하면 유형 부동산도 있고 고형 부동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취득할 것이냐, 임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관리입니다. 용역관리란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경중, 업무의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합니다. 무조건 하고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줬을 때 이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줬을 때 과연 그 정도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분석을 통해서 용역 대상 업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사업계획 수립이나 행사 지원 관리하고도 서로 연계가 되겠죠. 다음은 이제 직무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무관리란 직무를 기반으로 인력 관리를 위해서 적절한 인력 배치라든지 운영을 위해서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 평가를 통해서 필요시 기존 직무 분류 체계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고쳐나가는 이러한 업무들을 하는 능력을 직무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채용입니다. 인력 채용이란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 선발, 채용 후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력 이동 관리입니다. 인력 이동 관리란 조직 내 인력 활용에 효율적으로 적절한 인력을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를 수립합니다. 어떻게 인력을 운영할 것인지. 그래서 적절한 인력의 이동, 배치, 승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인력 이동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교육훈련 운영이란 인력 육성 방향성에 따라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부서별로 해당 직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직무 향상 능력을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교육훈련 과정의 기획, 운영, 평가. 자, 외부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교육이 직무에 활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교육훈련 운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임금관리입니다. 임금관리란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한 조직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단순히 임금을 향상시킨다, 임금을 올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 임금을 조사하고 임금 인상률을 확정한다. 회사의 노사가 만들어져 있는 회사는 노사 협상을 통해서 임금 인상폭을 확정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규모의 회사는 총무 인사 담당자, 관리자가 임금 인상률을 확정을 해서 임금 계약 체계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임금 관리 업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 관리입니다. 복리후생 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매우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의 경영 전략과 예산 계획에 따라서 경영 전략에도 부합해야 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야 되고 조직 구성원들의 근로조건, 근무 환경을 개선하거나 복지를 증진을 위해서 복리후생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능력이다. 물론 대부분의 회사가 복리후생 관리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총무인사 담당자가 우리 회사의 복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개인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총 10개 능력 단위 중에 7개 능력 단위가 통과돼야만, 합격해야만 자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지필평가는 사업계획 수립, 용역관리, 인력이동관리, 인공관리, 부동산관리, 인력채용, 교육훈련 운영, 복리후생관리 이렇게 지필평가를 1시간 20분 시간 안에 치르게 됩니다. 면접평가는 행사지원관리, 인력채용, 직무관리, 인력이동관리에 대해서 면접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인력채용과 인력이동관리 이 부분은 지필평가와 면접평가를 동시에 치른다. 면접시간은 총 15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필평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문제 유형을 알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떤 문제 유형을 가지고 평가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위형입니다. 하나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진위 또는 정오를 판단하게 하는 문항,
일반적으로 OX 문항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다형 또는 보기 제시형이라고 하는데 1번부터 4번까지 또는 5번까지 보기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보기를 아예 제시해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선다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연결형입니다. 일련의 전제와 답지 중에 관계가 있는 것끼리 연결한다. 연결하는 것을 연결 형태다. 그 다음에 단답형,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문장, 단어, 기호 등을 사용을 해서 답을 요구하는 문항을 단답형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완성형, 문제의 내용 중 빈칸에 해당되는 적합한 단어, 기호 등을 쓰도록 하는, 괄호를 넣어서 채워 넣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완성형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계산형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계산형 하면 매우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출제되는 문항들을 보면 아주 쉬운 수식만 알고도 수식만 알고도 쉽게 계산해서 정답을 기술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계산형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진위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진위 또는 정오를 판단하게 하는 OX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은 선다형 또는 보기 제시형인데 주어진 문제의 답을 제시된 보기에서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제시가 보기로 주어지거나 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이영수증, 금전 등록기 등의 증빙서류로는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 건당 한도 금액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그런데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고르시오. 또는 두 가지만 고르시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항을 충분하게 잘 읽어보시면 문제에서 어떤 답을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이 선택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결형입니다. 전제와 답지 내용에 적절한 것을 연결해주는 형태, 이것을 연결형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단답형, 간단한 문장, 단어, 기호 등을 가지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를 마감하고 이런 내용의 현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관리 상태의 검증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를 쓰시오. 간단한 용어를 쓰는 거죠.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쓰는 것, 간단하게 쓰는 것, 그것을 단답형이라고 얘기한다. 완성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에 채워 넣는 형태, 빈칸에 채워서 문장을 완성하는 형태, 이것을 완성형이라고 한다. 계산형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수식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자, 문제를 보면 시급 8,500원인 근로자가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 휴식 시간은 중식 1시간, 근무 시 제수당을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시급이 9,000원이니까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 근무 시간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하고 답을 산출하는 것, 이것을 계산형이라고 합니다. 자, 면접평가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면접평가하면 지필은 그냥 그 시험지에다가 답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 면접평가를 하면 시험 감독관하고 수험생이 1대1로 면접을 하는 형태다 보니까 매우 부담들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항을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모르면 다음 문제를 먼저 질문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답변하셔도 된다. 그리고 대부분 원칙에 맞는, 그 내용에 맞는 것을 다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또는 수험생이 질문을 이해하고 있느냐, 질문을 이해하면서 거기에 맞는 핵심 키워드를 충분히 설명하느냐,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충분하게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 방법 중 중요 사건 기록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 또는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시면 면접관들이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해서 이 수험생이 핵심 키워드를 알고 있다.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한 실제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봐야죠. 문제가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는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능력 단위마다, 필수 능력 단위마다 한번 시험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환경 분석을 위한 도구, 환경 분석을 위한 도구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자, 무슨 얘기예요? 단답형이죠. 자,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요인이라는 네 가지 큰 틀에서 경영, 사업 환경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거시적 변동 요인과 시사점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거 어떤 방법을 얘기하느냐? 단답형으로 패스트 분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 분석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요인이라는 네 가지 큰 틀을 경영 및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거시적 변동 요인과 시사점을 분석하는 걸 패스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패스트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 업무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총무 분석의 전략이 도출되면 총무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분석을 해야 된다. 총무 업무의 방향성 수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 제시된 문항과 전제와 예시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충분히 읽어보시면 이 안에 정답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제는 스와트 분석, 전략 캠퍼스, 시나리오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가 되었네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각 시나리오별 기회 요소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조합하여 최적의 업무 추진 방향성을 찾아가는 방법. 시나리오를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업무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두 개의 축으로 구성한 매트릭스에서 부서의 선택 가능한 위치 방향을 도출하는 방법. 조금 어려운 얘기네요. 매트릭스가 나왔고, 자, 환경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강점, 약점, 환경 분석. 그렇죠? 환경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강점, 약점, 결합으로 4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방법. 우리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단점, 강점, 약점, 강점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정답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스와트 분석은 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강점, 약점 결합하는 거다. 전략 캠퍼스는 매트릭스에서 선택 가능한 위치 방향을 도출하는 거다. 시나리오 분석은 시나리오별로 시나리오의 대응을 위한 조합을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해 볼까요? 스와트 분석은 어떤 거죠? 네, 환경 분석을 통해서 강점과 약점에 대한 결합. 전략 캠퍼스는 매트릭스에 의해서 분석하는 방법. 시나리오 분석은 시나리오별로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시나리오 분석. 이렇게 연결하면 쉽죠? 네, 그래서 문제와 제시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 2번만 읽어보시면 거기에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전사 경영 전략 및 경영 계획 등이 확정되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 자, 처음에 사업계획 직무를 설명할 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절차인데 괄호 안에 들어가는 뭐죠? 완성형이죠. 그래서 예산위원회 및 예산 책임자를 선임하고 예산 편성 방침 결정해서 어떻게 할 건지 통보하고
각 부문 및 부서별 예산 편성 조정을 통해서 어떤 행위가 들어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 어땠는지에 대한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절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각 단계별로 이런 내용들을 진행한다. 그래서 전사종합 예산 편성이라고 얘기한다. 전사종합 예산 편성이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전체 사업 부분 예산을 취합하고 정리한다. 앞서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받았으니까 이거를 취합하고 정리해야 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전사종합 예산.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전사종합 예산을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합의하는 과정을 전사종합 예산 편성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물보험의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다 마찬가지 연결형입니다. 문제와 제시된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재물보험. 어떤 걸까요? 재물보험. 그렇죠? 그 다음 배상 책임보험. 상해 운전자 보험. 비용 손해보험. 자, 뭔가 좀 구분이 된다는 느낌이 오시죠? 자,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발적 사고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얻게 된 신체상의 상해. 그렇죠?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시겠죠? 남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에 배상하게 되는 보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그 다음 재산과 물건에 대한 보험으로 우연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에 대한 설명은 첨부되는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재물보험. 뭐라 그랬죠? 재산과 물건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렇죠? 그 다음은 배상책임보험. 자, 남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게 되는 보험. 그래서 배상책임보험. 다음은 상해운전자 보험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자, A.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서 신체상의 상해에 대해서 보험을 지급한다. 그래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그렇죠?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게 비용손해보험이네요. 네, 자연스럽게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와 전제, 설명을 충분히 읽으시면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차 계약 해지예요. 임대차 계약 해지. 순서를 질문하고 있어요. 올바르게 나열하시오. 자, 임대료 관리비 연체가 없는지 확인한다.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한다. 보증금 반환 연체에 따른 연체료를 요청한다. 반환된 보증금이 맞는지 확인한다. 이 1, 2, 3, 4로 나열된 순서가 맞느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이 순서로 진행하면 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문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임대료 관리비 연체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라 그랬죠? 계약상 원상 복구공사 의무 어디까지 있는지 복구 범위는 임대인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복구공사 완료 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되겠죠? 채권의 말소는 같이 진행하도록 해야 된다. 자, 임대료 관리비가 연체가 없는지 복구 공사를 해줘야 되고 공사 완료 후에는 보증금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은 원상복구가 완료돼서 원상복구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확인서를 안 받으면 본인은 임대인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원상복구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완료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원상복구가 확인되면 보증금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안 했어. 그렇다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과 연체에 따른 연체료를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다음 보증금이 반환되면 담당자는 반환된 보증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죠. 만약에 금액이 맞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통보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이 맞도록 정정해 줘야 된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 다음은 매각 처분, 매각입니다. 팔아서 넘겨주는 거죠. 매각 처분 절차에 대해서 매각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말을 완성형이죠. 자, 매각 진행 절차는 매각 대상 자산을 먼저 결정하고 자산의 감정평가, 현황, 물건 조사를 실시하고 매각 예정 가격, 얼마에 매각을 할지 결정을 하고 입찰을 통해서 입찰 공고를 하죠. 그 다음에 입찰을 실시한 이후에 최고가, 우리가 판매하는 입장이니까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최고가를 낙찰가로 매각을 결정하고 그 다음 행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물건 인도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매각 결정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어떤 절차를 해야 될까요? 매각 결정이 되고 나면 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체결하면 잔금을 완납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매매 계약 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알맞은 말은 매매 계약 체결이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은 이제 용역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가능한 총무 업무 범위, 장점, 단점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것도 역시 완성형의 형태네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 중에 하나의 답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전문 인력 활용, 시장 변동, 조직의 유연성 증대, 비용 절감, 핵심 사업에 주력한다는 건 장점이지만 이런 내용은 단점인데 무엇이 빠졌느냐. 단점을 보면 팀워크 형성이 곤란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팀워크 형성 곤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파견 업체, 근로자를 파견해주는 업체를 선정할 때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3가지를 요구하는데, 자, 이런 문제인 경우에 3가지를 다 써야만 정답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중에 부분 점수를 줘서 3가지 중에 1가지 또는 2가지만 기록을 해도 부분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3가지를 다 쓰시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1가지, 2가지만 써도 부분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 나 이거는 포기할래. 백지로 내지 마시고 반드시 1가지 이상이라도 기록하시는 게 좋다. 자, 이런 내용들은 학습 모듈 용역관리 모듈의 28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외부 평가 문제는 학습 모듈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학습 모듈만 충분히 숙지하시면 어떤 형태의 외부 평가든 모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번째로 품질 점검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OX, 진위형이죠? 네. 품질 점검 관리는 용역 발주 기업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행 관리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용역 운영 업체의 준수 여부, 용역 업체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게 품질 점검 관리냐? 어떤가요? 예, 정답 O 맞겠죠? 예. 품질 점검 관리는 용역 발주 기업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행 관리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용역 운영업체의 준수 여부, 업체가 제대로 준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품질 점검 관리라고 얘기한다.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력 채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자들이 담당할 직무는, 자, 이 문제 형태를 보시면 어떤가요? 단답 형태로 보여지시죠? 예,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을 원하는 형태입니다. 자, 지원자들이 담당할 직무는 어떠하며 월급과 복리후생은 어느 정도인지 사실대로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다. 이게 주 핵심이겠죠? 이게 뭐죠? 사실대로 알려주는 거. 이러한 정보를 접한 지원자는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응시를 하지 않겠죠. 따라서 실망감이 적다. 그리고 사전에 정보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조직에 적응하게 수월해진다. 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사전에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맞는 사람이 지원을 했을 것이고 그 사람을 채용을 했다면 직무에 적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공식력도 높아진다. 그걸 직무 현황의 사전 공개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채용 시장에 가면 대부분 직무 내용을 사전에 공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기업은 총무인사 업무입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만 설명하다 보니까 실제 내가 총무인사 업무를 하는구나. 총무인사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지원자들이 실제 입사에서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충돌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총무인사 업무가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향후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선발 과정에서 오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OX 진위형에 대한 설명이죠. 첫인상 효과. 첫인상 효과는 평가자가 평가받는 사람의 한 가지 특성에 근거해서 나머지 모든 특성을 평가하는 오류다. 맞나요? 그걸 틀리다고 얘기했네요. 자, 그럼 왜 틀리죠? 자, 첫인상 효과는 대인관계에서 첫인상은 대면 후 처음 몇 분간에 형성된다. 제가 자료에서 봤더니 한국 사람은 첫인상을 6초 만에 결정을 한대요. 그래서 그 6초 때 결정되는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60번의 만남을 가져야만 변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면접 시험에서는 지원자의 첫인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걸 첫인상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후광 효과는 평가자가 평가받는 한 가지 특성에 근거해서 한 가지 답변, 어떤 상황에 근거해서 모든 특성을 평가하는 오류, 그걸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첫인상 효과가 아니라 후광 효과가 돼야 맞는 거겠죠? 네. 지원자에 대한 선발 기준인 선발 요소를 올바르게 연결하시. 자, 연결 문제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결 문제는 문제와 전제와 설명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전문적 요소, 육체적 요소, 정신적 요소, 사회적 요소. 뭔가 구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자, 예시를 볼게요. 지능, 적성, 전서적 안정, 인성, 직무 태도. 뭔가 좀 고급, 전문적인 것 같아요. 직무 요건에 부합되는 전문 지식, 교육, 경험. 이런 것들을 질문한다. 용모, 나이, 성, 신체가 제대로 움직이는 정상 여부, 가족 상황, 사회적 신분, 소속단체 또는 지역활동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는. 자, 그래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적 요소는 직무 요건에 부합하는 전문 지식과 교육 경험을 질문한다. 그 다음 육체적 요소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자, 용모, 나이, 신체 이런 사항을 육체적 요소라고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남았으니까 정신적 요소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네, 지능, 적성, 정서적 안정. 자연스럽게 사회적 요소는 가족 상황, 사회적 신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제와 내용, 설명을 충분히 보시면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 포기하지 마시라 라는 얘기를 꼭 다시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인력 이동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완성형이네요. 괄호를 넣고 땡땡땡은 사업 전략 및 경영 전략에 따라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과정이다. 그럼 뭘까요? 인력 계획.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업 전략이나 경영 전략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포함돼야 되고 그걸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인력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인원 산정 방법으로 적정 인원 산정 접근법 에 대한 설명이다. 거시적 접근법, 내외부적 접근법, 비시적 접근법. 용어가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설명을 보면 아주 쉽습니다.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업무량 분석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직무 단위 수준에서 인력 계획을 수립한다. 직무 단위 수준에서 경영 성과와 인건비 등 분석을 통해 전사 수준의 인력 계획을 수립한다. 동종 유사한 선진업체나 내부 동일 모범 사례의 기능 분석을 통해서 인력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거시적 접근법은 경영 성과, 인건비 등 전사 수준, 큰 폭에서의 인력 수준, 전사 수준의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설명한다. 그 다음은 내외부, 업체, 외부나 내부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 아주 협소한 거죠.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업무량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사항을 통해서 직무 단위 수준에 맞도록 인력 계획을 수립한다. 이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완성형인데 보기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3개의 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방법 중 채용 설명회 또는 기업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 채용 대행 사이트 통해서 지원자를 모집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종업원이 지원자 모집의 원천. 무슨 얘기냐면 종업원이 뭐 소개를 해주거나 추천을 해주거나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무슨 모집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자, 설명을 들으면 직접 지원은 채용 설명회,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하는 경우. 인터넷 모집은 인터넷, 자사 홈페이지나 채용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것. 종업원 추천은 현재 우리 직원이 지원자 모집의 원천, 추천을 하거나 소개를 해주는 경우. 신문 광고도 많이 쓰죠? 신문 광고에다가 채용 공고를 내는 경우. 그 다음 고용활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기업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직접 지원. 채용 대행 사이트를 하는 건 인터넷 모집. 그렇죠? 마지막 종업원이 원천이 되는 거. 종업원 추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넣으시오. 진위형이죠? 인력 육성 계획은 중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장기 계획은 3년에서 5년. 그렇죠? 조금 더 나가면 10년까지의 계획. 중장기 계획은 3년에서 5년, 조금 길게는 10년까지. 그 다음에 인력 육성 계획을 세우는 것을 중장기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단기 계획은 말 그대로 짧은 기간이잖아요. 1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맞을까요?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중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으로 구분할 때 중장기 계획은 3년에서 5년 또는 10년까지, 단기 계획은 1년 단위.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 어떤 제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제도. 이게 어떤 제도에 대한 설명이냐.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재직 근로자나 채용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향상 훈련을 실시할 때 인지정 절차를 거쳐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 과정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비용의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지정을 받으면 상당 부분을 환급해 준대요. 그런 장점이 있다. 어떤 과정일까요? 어떤 제도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하셨던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 지원 제도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일학습 병행 훈련, 여러분들이 하시는 훈련이 기업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실습은 기업에서 하시고 이론 교육은 현장에서 훈련기관에서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 과정이 거기에 소요되는, 그 훈련 과정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훈련비, 이런 비용을 일부 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나 환급을 해준다. 그걸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지원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운영 세 번째로, 교육 시행안에 따라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할 때 교육 시작 전 확인해야 되는 사항, 보기에서 선택형이죠. 보기 선택형, 강사를 확인하고 교육 대상자에 대한 연락, 강의장 확인, 교육 목표를 달성한다. 자, 교육 시행안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고자 할 때 교육 시작 전에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 시작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 강사 확인, 맞죠? 강의장 확인, 시작 전에 확인해야죠. 교육 대상자에 대한 연락 확인해야 되잖아요. 교육 목표 달성, 교육을 안 했는데 확인할 수 없잖아요. 아닌 사항입니다. 아닌 사항. 간혹 문제를 보면 맞는 것을 써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실수를 했는데 요 제시된 보기를 보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교육 목표 달성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금 관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다음은 기업이 지불 능력을 감안하여 총액 인건비, 인상 재원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가가치에 의한 방식으로 인건비에 배당하는 긍배율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보니까 뭐 계산식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는 완성형이란 말이에요. 어떤 거에 대한 질문. 자, 땡땡땡은 부가가치와 종업원수를 가지고 확인한다. 매출액, 부가가치율, 종업원수를 가지고 확인한다. 이게 부가가치 생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금 인상 관련 지표를 결정할 때 기업의 지불 능력 관련 지표를 검토해야 하며 관련 지표 중 유동성에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선택형이죠? 자, 유동 비율, 부채 비율, 현금 비율, 당좌 비율이 있는데 유동성에 해당되는 게 뭐냐? 자, 우리 설명을 보면 유동성에 해당되는 건 순운전 자본 대비 총자본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 현금 비율, 구간 지표. 이게 유동성을 설명하는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동성에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뭐가 될까요? 부채 비율이 되겠죠. 부채 비율은 뭐 해야 돼요? 안정성. 부채 비율, TI, 수익 변동률.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전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유동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완성형이네요. 땡땡땡이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하여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요즘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들 또는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한다. 어느 정도까지. 그 다음 소정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한다. 정년퇴직 때까지 뭐 고용을 보장한다. 이런 것들, 그 제도를 임금 피크제라고 얘기한다. 다음은 직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법정 복리후생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물론 완성형이죠. 자, 복리후생은 실시 주체와 혜택의
직간접성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그렇죠? 실시에 누가 하느냐, 누가 혜택을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우선 법으로 강제하는데, 이거 법으로 강제해요. 법정 복리후생이라고 한다. 법정 복리후생. 법정 복리후생은 사회보장제도의 의미로서 의료보험, 땡땡땡,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요. 4대 보험이 있다. 그럼 여기에 뭐가 해당이 될까요? 의료보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보험이 되겠죠. 그 다음 뭐가 빠졌어요? 그 다음 산업재해보험은 흔히 산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 고용보험은 뭐죠?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자, 4대 보험 중에 빠진 게 뭐가 있죠? 네, 연금보험이 빠졌죠. 연금보험이 빠져 있다. 이 4대 보험은 법적으로 법정 복리후생이 난다.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돼 라고 지정되어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리후생입니다. 선택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OX에 대한, 진위형에 대한 질문이죠. 자, 복리후생 프로그램 설계, 실행에서 개인의 선택을 다양화하는 제도다. 맞는 얘기죠. 선택하는 거니까. 즉, 기업이 여러 종류의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이 중 몇 개를 종업원이 선택하는 거다. 선택. 제도가 바로 선택적 복리후생이다. 맞을까요? 네, 정답. 그래서 선택적 복리후생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뭐예요? 여러 가지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효율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것도 따져야 되고, 저는 총무인사 관리 잘하고 생각한다면 선택적 복리후생 프로그램 개발할 때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각 복리후생 프로그램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도, 새로운 복리후생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뭐를 해요? 뭐 하죠? 선호도를 조사해야 되니까 우리 직원이 개인별로 그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이용했더니 어떻느냐? 만족도를 점검을 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유지해야겠지만 만족도가 떨어지면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필평가는 전부 다 살펴봤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좀 붙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와 예시에 보면 충분히 읽어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숨어 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지필평가는 모두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마 만점 받으실 거예요. 강사가 워낙 훌륭하니까. 그런데 면접평가는 또 달라요. 실제 구술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많이 긴장들 하시고 또 답을 하는데 이게 맞을까 틀릴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그 본인 목소리에서만 입에서만 중얼중얼 해서 답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지필보다 면접평가가 오히려 더 쉽다.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면접평가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평가위원이 보통 2명이 자리에 배석을 하고요. 우리 수험생은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대 다 면접이 되죠. 그래서 면접평가 능력 단위마다 여러 가지 문항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딱 주어진 내용만 가지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조금 그걸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해석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면접자가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답변을 달게 돼 있으면 한 가지만 답변하느냐, 두 가지를 답변하느냐, 모두 답변하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평가에 대비해 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 면접 평가를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사 지원 관리에 대한 면접 평가입니다. 의전은 기업 또는 국가 간에 적용되는 예절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각종 행사 진행 시에 나타나는 예법을 말한다. 각종 행사 때 의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의전의 기본 원칙 4가지를 말하시오. 자, 여기서 4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나 4가지는 다 모르고 1가지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지?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면접관들이 4가지 중에 1가지만 답을 했어도 1가지에 대한 점수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현지 관습이 중요하다. 현지 관습.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내국에서는 큰 문제가 안 생기지만 해외에 나가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나라마다 관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지에 갔을 때 현지 관습을 존중해 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또는 주요 인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국빈으로 방문하거나 이럴 때 그 현지 나라의 관습에 따라서 의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악수 예절이라든지 이런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꾸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의전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 상호 예의 준수다. 예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법, 예절. 그렇기 때문에 상호 예의를 준수하는 것이다. 오른쪽 좌석이 상석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른쪽 좌석이 상석이다. 자, 내가 스스로 자가 운전을 하면 상석이 어딜까요? 자가 운전은 운전자 옆좌석이 상석입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를 두고 운행을 한다면 운전기사가 있는 차량은 운전기사 조수석 뒷자리가 상석이 됩니다. 이런 경우 오른쪽 좌석이 상석이다. 행사 때 단상을 놓고 오른쪽이 상석, 왼쪽이 다음 차석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좌석 배치를 한다. 그 다음 서열을 준수한다.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예의범절 국가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서열을 되게 준수합니다. 특히 행사하면 이 서열 때문에 논란이 되게 많아요. 상석이 어디냐, 서열이 누가 위냐, 아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행사 지원 관리에 아마 의전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의전만 잘 되면 행사는 다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학습 모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행사장에서 주요 인사 좌석 배치 원칙에 대해서 3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3가지 이상이에요. 총 5가지인데 5가지를 다 얘기해도 좋고 3가지만 얘기해도 좋고, 그쵸? 3가지 이상이니까 3가지 이상인데 저는 1가지밖에 모르는데요? 그러면 1가지만이라도 답을 하는 게 좋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볼까요? 주요 인사 좌석 배치예요. 앞서서 의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의전 부분이 잘 진행이 되면 행사의 90%는 마무리된다라고 봐도 된다. 그러면 좌석 배치도 포함이 되니까 살펴볼게요. 서열에 따른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서열에 따른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누락되는 인사가 없도록 유의한다. 단상을 바라보았을 때 우측 좌석, 단상을 바라봤을 때 우측 좌석 가장 상석이다. 그러면 단상을 기준으로, 그렇죠? 단상을 기준으로 우측 좌석을 상석이라고 얘기한다. 우좌의 순서, 번갈아 가면서 우좌의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좌석을 배열해야 한다. 우측 상석이 원칙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단상을 바라볼 때 우측, 그 다음에 단상에서 하단을 바라볼 때 좌측, 이쪽 자리가 항상 상석이 된다. 번갈아 가면서 배치한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내의 경우는 출입문부터 가장 멀고 전망이 좋은 곳을 상석으로 한다. 참 어렵죠? 의전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 다음 원형, 사각형 등에 따라서 배치가 상이하므로 테이블 형태를 우선 결정한다. 원형 테이블로 할 것이냐,
사각형 테이블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좌석 배치가 달라진다. 그 다음 다수의 테이블을 사용할 때, 연결해서 사용할 때 테이블마다 계층별로 골고루 배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섞어서 앉도록 배치하는 게 좋다. 남녀 좌석은 번갈아 혼합하여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여성을 테이블 끝에 배치하지 않도록 여성을 안쪽으로 배치하도록 해야 되지만 미혼이거나 여성의 직책이 서열이 있는 경우는 그 서열 기준으로 배치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가족을 동반했거나 부부 동반이거나 이런 경우는 여성을 안쪽으로 배치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행사 지원 관리 세 번째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사 종료 후 행사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계획된 예산과 실제 사용 비용을 정산해 보니까 정산을 하고자 할 때 전체 실투입 비용이 예산을 초과했어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도 같이 반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실투입 비용이 예산을 초과했을 때 사후 조치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답을 보면 전체 실투입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초과 사유, 무슨 이유 때문에 초과했는지 초과 사유가 명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얼마나 초과했느냐, 초과 금액. 그래서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야 된다. 행사를 계획할 때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실제 행사를 진행해 보니까 예산이 초과됐더라. 그러면 왜 초과되었는지, 얼마나 초과되었는지를 보고서로 만들어라. 그리고 난 이후에 추가 예산을 받아야 된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고 계시면 얼마든지 질문이 나오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직무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무분류체계 원칙을 수립하는 순서를 말하시오에 대한 질문인데, 자, 순서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면접자들이 어떤 부담을 갖냐면 이거를 다 빠지지 않고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을 가져서 되게 자신감이 없어서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 순서에 대한 부분, 흐름을 먼저 이해하시고 키워드를 먼저 찾으시면 간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럼 살펴볼까요? 과제가 제시되면 기업의 목표를 파악하고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필요한 과업들을 도출한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뭘까요? 기업의 목표를 파악하고 필요한 과업을 도출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과제가 제시되면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의 목표를 파악한다. 그리고 필요한 과업을 도출한다. 이 정도만 답변을 해도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필요한 과업을 도출을 했어요.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가치 분석을 토대로 필요한 과업을 나열하고 도출된 과업을 나열하고 가설적으로 직군을 도출한다. 자, 필요한 과업을 도출하면 그 도출된 과업을 서로 연결을 해서 나열을 해서 관계 있는 것끼리 다시 묶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설적으로 직군을 도출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도출된 과업을 검토한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 직무를 선정해야 할지 그 선정 기준을 정한다. 자, 다시 한번 흐름을 보면 기업의 경영 목표를 파악하고 필요한 과업을 도출하고 도출된 과업을 나열하고 나열된 과업을 직군으로 도출하는 역할을 하고 도출된 과업을 검토한 이후에 선정 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순서를 나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직무분류체계 수립을 위한 두 가지 직무분류 방법, 유사 업무 집합 방식, 조직 기능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방법을 할 건지,
그리고 왜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 없이, 자, 선정 기준을 정했으니까 이걸 어떤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분류를 할 건지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 그런데 나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를 논리 있게 기준을 마련할 거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설적 직군 도출 결과, 직무 및 직무 분류 체계, 선정 기준 등을 정리를 해서 직무 분류 체계를 완성시킨다. 자, 직무 분류 체계의 원칙, 수립하는 순서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그 각 순서에 따르는 키워드, 중요 핵심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풀어가면 이 사항을 토시 안 빠뜨리고 낱말 하나 안 빠뜨리고 설명하는 것은 어려우니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절대 부담을 갖거나 포기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일반적으로 직무조사 시 확인해야 될 조사사항이 있어요. 두 가지 이상 설명하라고 해놨네요. 자, 직무조사 시 확인해야 될 조사 항목. 두 가지 이상 설명해라. 자, 항목을 보면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기본사항을 조사해야 되고, 해당 직무의 목적, 어떤 역할이나 책임이 있는지, 직무를 수행하는 요건은 어떤지, 이거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조사를 하고, 해당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 조사된 직무에 대해서 어떤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는지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 이 상황에 대한 걸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이 내용을 전체를 다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져요. 이걸 다 암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맥락의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직무관리 세 번째. 직무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양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분석적 평가 방법, 양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분석적 평가 방법, 비양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종합적 평가 방법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크게는 분석적 평가 방법과 종합적 평가 방법으로 구분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분석적 평가 방법에 의한 직무 평가 방법을 설명하죠. 자, 지금처럼 용어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혼돈하실 게 아니라 여기서 키워드를 찾으시면 돼. 양적인 평가 방법 중에 양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분석적 평가 방법과 종합적 평가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 결론은 분석적 평가 방법에 의한 직무 평가 방법을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석적 평가 방법만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분석적 평가 방법은 직무 분석에 따라 직무를 기초적인 요소 또는 조건으로 분석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그러니까 분석적 평가가 되는 거죠. 양적인 평가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요소 비교법, 점수법이 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설명해서 요소 비교법과 점수법까지 다 설명하면 정말 좋지만 면접관들이 이런 답변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씩 설명을 해주더라도 직무평가 방법을 설명하시오잖아요. 그렇죠? 분석적 평가 방법에 의한 직무평가 방법, 요소 비교법과 점수법이 있다. 요소 비교법은 뭐다, 점수법은 뭐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소 비교법은 조직 내 핵심이 되는 몇 개의 직무를 대상으로
조직 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 이걸 사전에 평가 요소를 선정하고 각 평가 요소마다 직무들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한다. 요소 비교법이잖아요. 요소를 선정을 해서 서로 비교한다. 그래서 서열을 정하는 방법. 자, 요소 비교법과 점수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직무평가 요소 중에 각 평가 요소 내에서 직무를 등급을 부여하고 요소별 가중치를 감안해서 총점, 점수를 내야 되니까. 점수법이기 때문에 총점을 산출하여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점수법이라 한다. 자, 요소 비교법은 요소를 먼저 산출해내고 요소마다 비교를 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요소 비교법. 점수법은 요소를 산출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점수를 부여해서 총점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설명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인력 채용, 관심도 많이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 업무 중에 아마 중요도가 높은 부분에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승급과 승진에 대한 부분을 많이 혼돈하시고 서로 명확한 구분이 없이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학습을 통해서 승진은 어떤 것이고 승급은 어떤 거라는 걸 명확하게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승진, 승급에 대한 의미 설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살펴볼까요? 먼저 승진. 사원이 한 직무에서 더 나은 직무로 이동하거나 한 지위에서 더 높은 지위 담당하거나 신분, 보상, 책임, 위치, 권한 등이 높아지는 걸 승진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주임, 차장, 과장, 대리, 부장 뭐 이렇게 직급을 올라가는 걸 승진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러면 승급은 뭐냐? 우리가 많이 혼란을 겪는 승진과 승급을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승급은 뭐냐? 단지 호봉만 올라가거나 월급만 오르는, 그러니까 직급은 변하지 않아요. 또 직무도 바뀌지 않아. 그런데 호봉만 올라갔거나 월급만 오르는 경우를 승급이라고 얘기한다. 호봉 제도는 보통 공무원 조직에서 호봉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노사가 만들어졌거나 구성되어 있거나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연말 또는 연초에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년도 성과에 대해서 임금을 더 인상을 시키거나 아니면 동결하거나 이런 형태의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는 승급이라고 설명한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승급과 승진에 대한 구분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직 구성원이 퇴직, 이동, 승진을 고려하여 조직 내부에서 충원 가능한 인력, 외부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조직 내부에서 충원 가능한 인력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승계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다. 승계 분석. 그 승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승계 분석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관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여 승진, 이동, 평가 등에 활용하는 것. 직무 경력, 장점과 약점, 승진 가능성, 인적 사항 등 정보가 들어있는 목록을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관리자를 대체한다. 잠재적 후보자를 사전에 평가한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인원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충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부에 충원하는 인력이 이 사람의 업무 능력, 장점, 약점, 승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기존의 관리자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는 후보자냐,
이것을 사전에 평가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 승계 분석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면접의 유형에는 구조적 면접과 비구조적 면접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면접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정반대된 얘기잖아요. 구조적 면접, 비구조적 면접.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구조적 면접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직무에 관한 전문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사항을 미리 준비한다. 미리.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면접에 임하는 걸 구조적 면접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반대로 비구조적 면접은 어떤 걸까요? 질문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다. 구조적은 사전에 준비하는데 비구조적 면접은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다. 그 다음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면접관이 된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질문하는 걸 비구조적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그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일반 중견기업들까지도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회사 내부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요. 외부 전문 면접관, 채용 면접관들을 위촉을 해서 면접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이 미리 작성되어 있는 질문지와 그 면접장 상황과 면접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즉석에서 질문을 만들어서 하는 이 비구조적 면접을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어느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요즘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인력 채용, 면접 업무를 진행하는데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인력 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사 담당자는 조직의 전략 계획에 비추어 인력 운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계획 수립에 포함해야 되는 요소 3가지 이상. 요소가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3가지 이상을 설명하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사업 전략 및 목표와 연계가 되느냐? 우리 회사 목표와 맞느냐? 그 다음 프로그램 및 수행과제 기술, 그런 능력,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 다음 목표 및 방향성이 맞느냐? 성과 지표가 돼 있느냐? 채용, 이동, 승진, 퇴직 등의 인재관리 프로세스하고 연계가 되어 있느냐? 리스크 및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력 채용 계획, 인력 이동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 인력 충원 요청서. 자, 각 부서에서 우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해. 아니면 뭐 단기 근로자가 필요해. 전문 인력이 필요해. 여러 가지 인력 요청에 대한 접수를 먼저 받아요. 그리고 나서 조직 전체 소요 인원을 산출을 합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업무를 진행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해 보시면 쉽게 답변하실 수 있다. 소요 인원 산정은 보유 인력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유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그 보유 인력 현황에 따라서 필요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수준과 필요 인력 간의 차이, 현재 우리 인력 구조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확인하고 차이 해소를 위한 방안. 자, 추가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거냐, 내부에서 인력을 이동할 거냐, 뭐 채용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인력 이동에 대한 조직 전체 소요 인원을 산정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연간 인적 자원의 수요와
공급이 예측되면 인사 담당자는 반드시 이런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된 수요와 공급을 비교하여 인적 자원의 과부족을 분석한다. 중요한 얘기죠.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어느 인적 자원이 부족한지 과부족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력 부족 시 장기적 또는 단기적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생산직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일용직을 내가 고용을 해서 생산을 가동을 할 거냐, 상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할 거냐, 아니면 위탁업체에다가 인력 파견 요청을 해서 충원을 할 거냐, 이런 계획을 먼저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가능한지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인적 자원의 과부족을 분석을 해서 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장기적 대안은 뭐고 단기적 대안은 뭐냐? 장기적으로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 신규 인력을 채용하려면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인원의 수요도 판단해야 되고, 그렇죠? 채용 절차도 진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소요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정예고자를 재취입할 거냐? 왜? 우리 회사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업무 돌아가는 상황이나 회사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퇴사한 사람을 빨리 재취업을 시켜서 업무에 투입할 거냐? 그 다음 전입, 업무 이전,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장기적 대안. 단기적으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무 시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초과 근무를 활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빨리 해결할 거냐. 그 다음 시간제 근무를 활용을 할 거냐. 아니면 휴가 및 휴일 근무를 임시직으로 활용할 거냐. 임시 업무를 지원할 거냐. 업무 이전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신규 채용이나 정예고자 재취업이나 전입, 업무 이전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는 이러한 것까지 신규 채용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인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이동에 대한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이상과 같이 총무인사 L5 20버전 1에 대한 지필평가 그리고 면접평가 그리고 어떻게 총무인사 L5 과정이 어떤 업무 능력을 요구하는지, 그 다음 필수 능력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외부평가에 합격하려면 어떤 기준들을 충족해야 되는지, 또는 실제 외부평가에 관련된 지필평가와 면접평가 문제를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전체 한번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외부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막연하게 준비하시는 것보다 이런 특강을 통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께 방향을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외부평가에 대비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100% 다 외부평가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꼭 합격하셔서 좋은 결과 얻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